재생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었는데 재생이라는 어반 리제너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또 몇몇 도시들에서 그런 그 재생 사업이 좀 활발히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영국은 이제 산업 그 혁명의 가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버밍엄이라든가 리버풀 이런 리커슬 이런 도시들이 선박이나 철강 이런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었는데 도시 구조가 변하면서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쇠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와갖고 포항지철이 이렇게 되고 지금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다 쇠퇴하고 또 도심이 비어지면서 바깥으로 이제 도시로 이전하다 보니까 도심 공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타개하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도시 재생이라는 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 자체도 이제 그 기존의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바뀌어서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영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전환되고 그래서 갔더니 지도교수가 당시에 나온 책을 이만한 노란 책을 하나 주면서 읽어보라 그랬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처음 보는 이런 책인데 거기에 이제 도시재생의 원리라든가 이것들이 쭉 있었고 그래서 그 책 1년 있었는데 하루에 대단 돌아다니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그거를 1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좋은 자료를 갖고 지금 한국연구재단에 과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3년짜리 과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지역에 계신 교수님 7분이 그 연구를 했어요. 도시재생 연구를 성장관리형 도심재생 연구라는 건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초의 도시재생 연구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 3년 있다가 도시재생 그 연구 사업단, R&D 사업단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게 8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참여하고 연구를 하고 당시에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법이 만들어지고 도시재생이 이제 공식에 들어오게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될까를 좀 봤더니 선진국에서 했던 한 20년, 30년 전에 했던 거를 우리가 계속 따라가요 이렇게. 일본, 미국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현 정부에 들어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문희정 했던 그 도시 밀려 사업이 한풀 죽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신도시 재생으로 이제 정부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거는 약간의 이제 휴직이라고 보고 결국 다시 보완될 거라고 봅니다. 외국이 다 그렇게 가거든요. 결국 신도시 개발 같은 건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그런 겁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연계사업 발굴이라는 거였는데 이거를 한 2달 전에 제안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안 해놔놨어요 이거. 왜냐면 부처 연계사업 발굴이라는 게 부처 연계사업이라는 게 사례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를 다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기간이 좀 있어갖고 제가 그냥 차근차근 했고 또 여기에 이론적인 부분은 부수연구원이나 다른 했던 연구를 이렇게 좀 제가 가져왔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기회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사례를 중심으로 해달라 해서 2개의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순천시 도시재 선도지역 사업인데 그거는 맨 처음 시작된 앞으로 시작된 선도지역 사업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또 하나는 일반지역 사업입니다. 도시재 뉴딜 사업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뉴딜 사업은 아니고 일반지역 사업.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원행궁 도시재 사업입니다. 이 2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지속가능한 재생을 위한 뭐 나와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라는 걸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연계사업이 뭔가 이 연계사업이라는 용어는 제가 이번에 좀 정리를 했는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3개 용어가 사실은 크게 보면 4개 용어가 거의 막 이렇게 짬뽕돼서 섞여서 쓰이고 있어요. 정리가 안 되는데 연계사업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사례 부분이 되겠고요. 매주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이 시간 자체가 이제 3시간짜리 수업인데 실제로 이 자료가 한 100페이지쯤 되다 보니까 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고 첫 번째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가 이렇게 있죠. 하나는 주거 단지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보면은 되게 닮았죠? 유사합니다. 이건 뭐냐면 주거지, 조금 더 이렇게 셀프라는데 정규지, 조금 더 확대를 하면은 도시입니다. 자연과 도시는 굉장히 닮아 있어요. 모양이 닮아서가 아니라 이건 모양으로 닮아 있죠. 뿌리 있고 줄기 있고 잎이 있잖아요. 뿌리, 줄기, 잎이 있어요. 이 모양이 아니라 사실은 기능이라든가 성격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건축이나 도시 전공하신 분이 계시면 리빙 도시, 살아있는 기계라는 용어를 르 꼬르비제라는 아주 유명한 그 건축가가 있는데 세계적인 지금까지 최고의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입니다. 그 사람이 주택은 살아있는 기계라고 했어요. 주택을 더 확대하면 도시입니다. 또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기계는 아주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모여있죠. 지금 제가 전지식을 차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혹시 기계식 차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기계식계는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모여있죠. 근데 그 부품들이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안 들어가요. 굉장히 불편하거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택도 뭐 하나, 물 하나 안 나오고 뭐 쓰레기 뭐 버릴 데 없고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리빙머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에코폴리스, 이게 생태도시라는 겁니다. 생태도시 쪽으로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도시를 하나의 생태계 쪽으로 보는 거예요. 큰 생태계적으로. 그래서 자연과 도시는 대단히 닮아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도시의 기초과정, 기본과정에 할 얘기인데 제가 그냥 넣어놨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파울프레라는데 쌍과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근데 여기 이걸 보여서 했지만 가려놓고 보면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뭐냐 그런데 파울클레라는 그 추상화가는 나뭇잎을 그린 겁니다. 추상화가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은 뭐 도로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세포, 강도 있고 다 있어요. 나뭇잎도 있고. 이게 도시입니다. 도시. 도시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추상화 학과는 도시 또는 나뭇잎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적 값, 제가 복합체라고 했잖아요. 시계를 얘기하면서 그것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장소죠. 근데 그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도시는 어떤 특성을 갖느냐? 살아있으면, 여러분들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반드시 태어나서 점점 성장해서 늙고 죽어요. 여러분들 중에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한 50년 후에는 영생할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도시가 이렇습니다. 태어나서 점점 도시화가 돼요. 도시화라는 거는 도시와 사람이 몰려드는 걸 얘기해요. 이 도시화하고 산업화하고 근대화는 동전이 안 되네요. 다 똑같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진행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로 커지면 점점 커지죠. 자꾸 커지면 도시가 바깥에 빠져나가는 걸 교회화라고 해요. 주변에 이제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게 근데 이렇게 교회화가 진행되고 도시가 커지면 나중에는 도심부가 비는 현상이 발생하고 도심부가 죽게 됩니다. 이거를 세테라라고 그렇게 되면 인구가 반도시화가 진행이 돼요. 이 반도시화라는 거는 도시가 빠져나가다가 비도시적으로 다른 데 빠져나가요. 그 주변으로 나갔던 것들이 그것도 옆에 두고 그래서 그게 거꾸로 진행되는 게 뭐 유턴이라고도 하고 제이턴이라고도 하는데 우성도시가 또 막았다는 걸 제이턴이라고 합니다. 도심부를 다시 들어오면 유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서 공동화가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 도심공동화라는 얘기 많이 해요. 도너츠라고 하잖아요. 공동이 뻥 비는. 저는 청주에 사는데 청주에 높은 산이 있어요. 우광산이라고. 거기서 시내 이렇게 되어보면은 가운데는 이렇게 건물들이 낮아요. 바깥에는 아파트들이 높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도심부가 높고 바깥이 낮아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저성장에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재도시화로 됩니다. 이 재도시화라는 건 뭐냐? 나 같은 사람들이 다시 도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이유는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그런 걸 갖다가 때문에 전원주택 같은 걸 찾아서 나갔다가 나가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이게 생활이. 그러니까 도심부로 들어오면 기반시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살기가 좋죠. 다시 들어와요. 중산층들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소에게는 젠트리피케이션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둥지 내물리 현상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는 게 결과적으로 그런 거고, 젠트리피케이션은 용어 자체는 도심 회귀 현상하고 좋은 거예요 의미적으로. 근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둥지 내물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서 필요하게 되는 게 재생이죠. 이렇게 재생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느냐, 이 서스테이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하도로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도시가 태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도시가 왜 생태하느냐? 재생이라고 하면은 그 전제 조건이 쇠퇴 또는 낙후가 돼야 재생할 거예요. 그죠? 떨어져 올라가야 되니까 도시 태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왔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율 모니터 심각하죠. 그다음에 인구가 상할권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요. 신도시 같은 거 만들면서 뻗어나가는 거. 그다음에 지역 경계가 훔쳐갖고 뭐 공실이 생기는 거. 그다음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산업 구조가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뭐 남동부 같은 데 가면은 뭐 산업단지 같은 것들이 막 태우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도시 쇠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거고요. 우리나라 현상을 보면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도시 쇠퇴 한 200개 되는 지자체 중에서 도시 쇠퇴가 진행되는 데가 한 140군데. 이미 지구분가 시작된 데가 40군데. 그러니까 거의 한 4분의 3이 도시가 쇠퇴하고 있어요. 일부 서울도 뭐 그렇고 일부 몇몇쯤은 빼놓고 다 쇠퇴한다고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지역 소멸, 뭐 도시 소멸,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쇠퇴하는 도시를 그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죽게 될 때 없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방법은 사람 도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이 들면 그 아픈 데를 이렇게 살쪽으로 도려내는 거. 이게 이제 수술하는 거죠. 여기까지 수술하는 거. 이걸 이제 저희가 정비 사업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재개발 재건축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거는 그 아픈 데만 딱 드러내고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 효과적일 수 있죠. 근데 잘못하면 사람 자체가 죽습니다. 이렇게 잘못 수술하면. 그렇죠? 근데 그게 뭐 또 하나는 저도 지금 한약을 몸이 안 좋고 지금 한약을 먹고 있는데 한약을 처방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한약은 그야말로 그 기본을 튼튼하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쪽으로 도시에 한다면 재생사업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처방하는 거, 요건 아픈 데를 도려내는 거, 이렇게 두 개를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도시 재생은 어떠냐? 접근 방법은 요런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초반에서 배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생이 성공하려면 자율적, 셀프헬프를 하죠. 스스로 이렇게 일어날 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 주는 게 아니고, 그죠? 그다음에 내과적, 속으로부터 뜨거운 게 끌어올라야 돼요. 속으로부터. 그래서 이 재생이 아니면 우리 동네는 다 죽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아주 열심히 뜯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지역 자산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지역 자산은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압니다.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빈집이나 뭐 이렇게 그 공터 같은 거는 아주 흉물스럽게 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오히려 하나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장소 중심이다. 재생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지역에서 성공했다가 다른 데 가서 논다고 그대로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춰갖고 특화한 전략이 필요해요. 장소 중심적이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영양성화하고 공동체도 회복하고 또 일자리도 하고 인구 방지하고 이런 것들이 재생의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법에 보면은 가장 최상위의 법이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이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 딱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은 비전과 목표, 전략, 시책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비전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도시 재창조가 비전이에요. 그 안에 목표가 4개, 5개 좀 있고, 그 안에 추진 전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가지
가지 순제적 중에 세 번째 보면은 부처 간 협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협업을 통해서 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런 게 하나의 전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처 협업 사업이 또는 부처 연계 사업이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오늘 제가 강의한 게 또 하나는 중심 시책 쪽으로 보면은 부처 협업을 통한 재정 지원을 효율하겠다.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 있는 거를 가능한 묶어갖고 이렇게 패키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정책 패러다임에 전환, 지원, 확대, 민간 활력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고 영향화가 나오는데 특히 정책 패러다임 같은 거는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한번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성시간 위주로 해서 신도시 같은 거 만자는 얘기예요. 다음에 토지용을 융복합한다. 이게 큰 도시계획 트렌드. 저는 도시계획적인 공부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하면 항상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늘에 떠오르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정책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정책 R&D 사업 이거 8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도시재생의 어떤 기법이라든가 이거 시작해서 출발을 해갖고 나중에는 테스트베드로 그러니까 시범 사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는 이제 상업지역 재생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했고 전주에는 주거지역 테스트베드를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당시 이제 법까지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다 해갖고 해서 사업까지 2006년도에 출범을 했고 실제로 법이 만들어진 거는 2003년에 만들어서 12월 달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시작해갖고 도시재생 사업을 했는데 도시재생 사업,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사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그 사례로 보여드릴 춘천시는 선도지역 사업입니다. 선도지역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범사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정된 거, 2013년도에 처음 선정된 사업이, 선정 자체는 13년도에 되는데 사업을 14년도에 시작을 했죠. 한 게 13군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경제기반형이 2군데고 일반 분야형이 19군데였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청주에서는 문화재입창, 저번에 여러분들 같이 갔다 오신 분인데 청주 현장에 가면은 문화재입창 거기 있죠. 네. 거기가 이제 선도지역 사업을 된 거고 제가 일반 선도지역에 소규모 재생이 있었는데 천안에 당시에 선정이 됐었는데 제가 천안의 총괄 코디네이터 센터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업 천안이 그 당시에 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잘 나갔죠. 작년에는 거기서 이제 상권에는 홍보도 했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제1호 공약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뉴딜 정책은 우리는 싸우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전담 팀을 만들고 정책 방향으로 해서 실제로 공모 사업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도시재생 사업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그거는 처음에 선정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도시재생 일반지역 사업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지는 거는 그냥 도시재생 사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선정된 거를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름이 다른 사람 이름을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해서 22년 9월 기준으로 해갖고 약 한 500군데 거의 문재인 정부 때는 한 100군데씩 5년 동안 진행을 했잖아요. 상당히 많이 진행했는데 너무 많이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잠깐 이렇게 쉬어가는 시기인데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쉬면서 제보도 좀 해보고 잘못된 거는 좀 지구하고 또 다음번에 또 할 수 있도록 점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연수별로 쭉 선정을 해갖고 뭐 50군데부터 시작해서 100군데씩 이렇게 쭉 했었고요. 534군데 했고 이렇게 유형으로 보면은 이렇게 특별 재생지역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포항이에요, 포항. 그 지진 나갖고 왕창 이렇게
한 적 있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다음에 경제 기반형 부산하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주라든가 이런 군데를 내요. 그다음에 중심 시가지 일반 근형, 주거진형, 운용해 이렇게 하고 5가지는 도시생 뉴딜 사업을 할 때 지어진 이름이에요. 근데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는 경제 기반형하고 일반 근형 2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유형이 좀 바뀌죠. 그러면서 총괄사업 관리자라는 게 나중에 생기는데 이 총괄사업 관리자라는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공공기관에서 재생사업에 뛰어들어라. 예를 들면 인천도시공사 또는 뭐 LH, SH공사 이런 데서 도시재생 사업을 해라. 처음부터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라 하면 일반적인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별로 남은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다음에 이제 여기 혁신지구라는 게 있는데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하려는 게 이 혁신지구 사업이에요. 이거는 면적이 사업입니다. 아마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아마 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면적인 사업이고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처리 같은 걸 할 쪽으로 있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갖고 정부에서도 참 몇군데 없어요. 제가 그 말씀드린 천안이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고 다음에 제가 있는 그 청주가 작년에 정부에서 유일하게 또 한 군데 선정이 됐어요. 이게 제가 아까 그 팀장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인천에 이런 거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전에 제가 작년에도 여기 인천에 3번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2번 하고 한 번은 저 인하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하면서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거 좀 꼭 했으면 좋겠다. 좀 센터장님은 또 제가 좀 잘 알거든요. 몇 번 강의를 하는데 부지 확보는 문제가 이제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공항은 좀 비싸고 그러니까. 근데 부지만 확보되면 이건 신청하면 뭐 유튜브에서 얼른 주려고 합니다. 워낙 규모가 크고 아주 상당히 괜찮은 사업입니다. 인정사업은 말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도시생 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도시생 사업은 인정해줄게 하는 거예요. 다 이런 사업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주민 의견 다 모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점단위 사업입니다. 이렇게 부지 하나 해갖고 거기다 건물 하나 딱 지으면 끝나요. 건물 같은 거.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국토부에서 이걸 상당히 요즘 많이 하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조금 그게 깨우깨우해요. 괜찮아 뭐 저런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유형 변화가 있듯이 2013년에 진행됐죠. 2월달에 해갖고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16년도에는 중심 시가지형이 되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뉴딜 사업이 되면서 5가지 유형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도 이름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뉴딜 사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 5가지 유형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고 2020년도로서는 새로 들어오는 아까 말씀드린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와요. 도시도 살아있지만은 제도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을 맞춰 계속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면서 이제 2022년도에 와갖고 혁신지구 인정사업, 특화재생, 우리동네 살리기 이렇게 4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은 이 4가지 사업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혁신지구 사업 같은 거, 우리동네 살리기 이런 거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선정하고 여기 특화재생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개혁하는데 광역에서 뽑아갖고 중앙에 올려서 선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시생 특별법에 의해서 선정이 하는 거고 비슷한 걸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특권에서 하는 그건데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그중에서 그 이후에 이게 이제 바뀌면서 또 소규주택 정비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주택 정비 사업이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 재건축 사업 여기 빠졌습니다. 소규 재개발 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이 있고 빈시점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거는 유사한 범죄.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같이 연계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그거를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바뀝니다. 얘기고요. 이제 과제랄까 앞으로 나가야 할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초생활 인프라를 좀 만들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5분 도시, 15분 생활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파리라든가 뭐 바르셀로나 이런 도시를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이런 기기를 수입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걷거나 자전거로 15분 이내에 웬만한 기초생활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예를 들면 여기 뭐 우체국,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뭐 카페, 연회장 이런 데에 15분이나 자전거나 걸어서 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 버스를 타고 또는 승용차를 몰고 가는 거는 환경적으로 친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안 좋죠. 에너지도 소비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역에다가 이렇게 최대한 많이 하자. 대신 이렇게 할 때 허브, 주택도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민간업체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이런 소규모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하는 게 그 방식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국가적 최저 기준을 기초생활 인프라를 반드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포됐나, 우리 동네는 뭐가 부족한가, 농림복지들이 부족한가 이런 걸 해서 필요한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도록 이렇게 바뀌고 있죠. 두 번째는 아마 별도의 강의에서 나오고 있으면 마을관리 협동조, 크게 보면 사회적 경제주직이 되겠는데 이 사회적 경제주직을 살리도록 하는 거. 아까 정비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는 왜 안 되느냐면 워낙 등치가 커갖고 거의 한 10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쫓겨나요. 그래서 나중에 뭐 달동네를 갔다가 나중에 쫓겨나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용산 사태 컨테이너 타고 죽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왜 그런 게 일어나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는 집만 대량 짓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거기서 뭐 생활도 하고 또 뭐 전세라도 주고 이렇게 집세도 받아먹던 사람들이 헬스 없으니까 떨려나는 거야, 자꾸. 그래갖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 지역에서 살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는 거고, 그러려면은 경제적인 조직이 있어야 돼요.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경제 조직. 그게 이제 이거는 사회적 경제 조직인데 뭐 말기업이라든지 뭐 자활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를 아주 역점적으로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관협이라죠. 마을관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갖고 주거지 지원이라든가 거점시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빈집이 워낙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은행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혁신 공간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거점 시설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복합 앵커 시설, 청년 창업 공간, 임대주택, 그다음에 뭐 지원센터, 뭐 이런 비즈니스 공간, 뭐 복지 공간 이런 것들을 몰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죠. 복합시키는. 그래서 특히 유휴 국공유지라든가 폐교, 노공공청사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자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도시재생은 정답이 없고 어느 한쪽에 해답이 다른 데 가서 적용되지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정확한 대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 특화 재생이라 해서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4가지 유형 중에 특화 재생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뭐 대학타운형, 그다음에 역사 문화를 활용한다든지, 뭐 브랜드를 뭐 만든다든지, 그리고 지역 상권, 뭐 여성 친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에 스타드는 지역 특화 재생이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다섯 번째는 스마트 도시입니다. 스마트 도시. 우리나라는 뭐 워낙 IT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기술을 많이 만들어 그러는데, 생활 밀착형 도시의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지에만 선정이 돼요. 그래서 전국 해마다 한 15군데씩 하는데 한 번 선정되면 1년 동안 사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5억 정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들이 이제 주로 뭐 지능형 CCTV라든가 아니면 그 스마트 주차 관리 시스템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스마트 가로등 뭐 이런 것들을 좀 요즘 많이 하는데 대단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기존의 도시 재생과 스마트 기술이 결합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도시 재생 쪽에서도 좀 어려운 그 현황에 처해 있습니다만은 스마트 재생은 그나마 그래도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거를 집중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이해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재생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키워드를 네이버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지금 여기 이일이 센터장님 논문이 나올 거예요. 가장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가장 인용이 많이 된 논문이 한양대학교 이일이 센터장님 논문이에요. 그 정도로 근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하고 도시재생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속 가능성은 쉽게 얘기하면 뭐 경제성, 그다음에 문화성, 뭐 이렇게 세 개, 사회성 뭐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리,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이다. 제가 아까 재생사업, 그 정비사업은 물리적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만 짓고 끝나는데 그게 그래서 재생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환경적인 측면, 또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범죄라든가 이런 거 다 CCTV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도시계획을 전공했습니다만은 저도 어려운데 일반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공무원들도 도시재생 떠나 보면은 굉장히 헤매요. 너무 힘들다. 이게 도대체가 뭐 하도 많고 그런 분야도 많은데다가 소위에서 스테이크 홀더,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센터, 전문가 시작해갖고 공사 다 많잖아요. 그걸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 버텨내면 어디 가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도시 전문가 되면 다른 어디 가서 살아남을 수 있죠. 이렇게 훈련이 되는 그런 거예요. 대화하는 기술도 익히게 되고 타협하는 기술도 익히게 되고 왜냐하면 갈등도 많거든요. 제가 작년이라고서 강의할 때 갈등 관리로 강의를 했는데 타협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래서는 아까 이렇게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이 되려면 도시의 이연적 확산을 일단 지향해야 됩니다. 예과학부 개발을 하지를 말아야 돼요. 가능하지 말고 도시인구 쇠퇴 현상을 억제하려고 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타임문화, 환경 보전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도시 정체성도 회복하고 특히 중요한 게 도심부의 상주인구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사람들이 도시재생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뭐냐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거점시설 확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거점시설 확보하는 거. 또 하나는 인구를 상주인구 확보하는 거. 그래서 주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도심 주거.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다 되면 좋고 그 중에서 하나는 적어도 돼야만 도시재생의 성공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진 전략을 제가 이렇게 둘, 여섯 가지를 썼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하고 정리한 겁니다. 이 6가지가 돼야만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다음에 거버넌스 굉장히 다양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걸 구축한다. 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사회적 경제주지, 말자리 풍적 같은 걸 만들어낸다. 다음에 장소 특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거점시설 운영을 그 강의 중에 마지막인가 마지막 두 번째 거점시설 관리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어놓기만 하고 이게 애물단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음에 오늘 제가 강의하는 구체연계 사업 이렇게 6가지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 영향 강화입니다. 이게 지금 인천비생지원센터의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그림 따왔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하고 강의하고 듣는 이런 거를 역량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은 주민분들이 주도가 되는 거예요. 참여를 해서 주도를 해나가는 겁니다. 행정은 지원을 하고, 그렇죠? 전문가는 도움을 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주민의 힘이 커져야 돼요. 그리고 재생이 가치가 있는 거는 뭐냐면 주민의 역량이 커져서 주민들이 제안한 게 실제로 현실화되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도시의 주인은 주민이다 하는 거를 주민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훈련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혹자는 문재인 정부 때 뭐 50조까지 쳐들어가고 도대체 한 것도 다 날린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시설 몇 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겉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이 되고 정말 도시의 주인으로서의 어떤 의상을 찾아가고 그거를 합숙해가는 과정, 또 이렇게 서로 타협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합의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이죠. 사람을 키우는 게, 저는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시생 전문가로 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 이 사업비를, 도시생 사업비 같은 거를 국비를 못 쓰게 하고 있어요. 저는까지 쓰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에서 해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토부들 잘못해본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게 이제 그 도시생 종합정보체계,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여기 한번 들어가세요. 도시생 종합정보체계에 들어가면 온갖 것이 다 있어요. 내리시서 만드는 건데, 거기 뭐 사업지라든가 뭐 좋은 자료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거버넌스의 어떤 그 지속가능 모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주민 상인협의체, 사업 추진 협의회, 그다음에 융합수용업체고 행정협의회, 이 행정이죠. 그다음에 교생지원센터, 이게 중간 정보지죠. 그다음에 사업총괄부에서 저 같은 그 이외에 민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겠죠. 이런 것들이 어울려 갖고 서로 하나의 파일을 놓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면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해 충돌이 있고, 그래서 갈등관리위원회도 만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어떻게 잘 갖추느냐에 따라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도시생의 성공, 실패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도시재생 더 나가서 여러 가지 관련 협의체를 가장 잘 만들어 놓고 한 도시가 수원시예요. 수원시의 지금 시장이 이재준 시장이라고 있는데, 이재준 시장이 그 대학교 후배입니다. 워낙 정신을 활동하고 그랬었는데, 수원시 부시장을 할 때부터 이런 걸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수원 도시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이 다 들어가 있고 협의체 같은 게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즐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와갖고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근데 특히 이제 뭐 예전에 모종연구 같은 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라는 거를 지금 하습니다. 대학 같은 것도 좀 지원해주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사회, 도시재생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도심부에 청년이 꼬여야 돼요. 저도 뭐 눈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은 어르신들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주 그 빠릿빠릿한 머리로 팍 돌아가는 머리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조직은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이렇게 커가는 셀프헬프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재생에 있어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발표를 하냐? 이거는 2022년도인가요? 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남동구죠, 이거? 남촌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그 남동구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3단지가 이렇게 많은데 많이 세대했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을
지역의 특색을 살려갖고 로컬 브랜드 같은 거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이제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왔습니다. 그 인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들어가 보면은 남촌 그 재생에 대해서 특화 재생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요즘에 아주 하나의 파도가 즉 특화형 재생이다. 현 정부에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재생이 특화 재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거점 시설을 어떻게 운영 관리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보여준 거는 여기가 거제인데 거제에 지어진 여러 가지 거점 시설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커뮤니센터, 시니어 커뮤니센터, 그다음에 어울림 문화 광장, 그다음에 도시생 어울림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도시생 사업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업이 한 4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 그중에 마정물이라는 사업이 가장 중요한데 국회가 이제 지원되는 건데 50% 지원되는데 그 마정물 사업비 중에서도 거의 한 50에서 70%를 차지하는 게 이 거점시설 운영하는 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부지 확보하는 데 많이 들어가고 다행히 국공유지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뭐 30% 이상 모습이 있지만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지어놓은 시설들을 유지 관리를 못해갖고 그냥 텅텅 비고 썩 키는 경우가 많아요. 가리봉동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그 그룹에 있는데 거기에 제가 완료지역 사업 평가를 갔는데 거점 시설을 갖다가 이제 소위 해서 벌집 이었었죠. 옛날에 이제 부동산 아가씨들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매체에 매입을 하고 거기다가 센터를 만들어놨는데 완료되고 난 다음에 갔더니 한때는 이제 거기서 뭐 사업도 하고 이렇게 카페도 하고 그랬었는데 완전히 다시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코로나도 있었지만은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을 하면서 사실 경제주식을 만들고 했는데 이거를 소위 해서 이제 그 이사장이죠. 협동조합 이사장이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화로 사는 거예요. 인식이 부족한 거죠. 근데 되게 많아요. 실제로 보면 주민들이 뭐 만들잖아요. 이거 우리 거. 근데 우리 거면 자기들이 돈을 쓸어내든지 어떻게든 살려갖고 뭐 전기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냥 비계되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가장 골칫거리 중에 하나예요. 농림부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뭐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가능한가요? 네. 예. 이거 짧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시간 제가 좀 마음이 급해지는데.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건물 지는데 목숨 걸지 말라 해요. 주민들은 항상 가면 얘기하는데 딱 2가지예요. 건물 하나 지었다가 주차장 만들어라. 도로를 펴다가. 저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도로는 좁혀야 된다. 주차장은 미리 만들지 말고 필요하게 만들어라. 수요가 있을 때 만들어야 돼요.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애착하지 말고 사람을 키우는데 투자하라 하는 이런 얘기죠. 배워서 남주자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리고 자기들은 도움이 되고요. 아니 그냥 놔두시죠.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풀어도 되니까.
솔직히 이런 오pon이 낙후된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집을 지는 거거든. 그래서 맞죠. 나는 모두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나도 조금 있어도 나이가 들면 나도 여기 와서 놀 나이거든. 이게 재생사업이 이제 새틀 사업이라는 걸로 주거 취약 지역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한 10년 넘어가지고 원장님하고 누가 먹으러 오시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장사도 안 되고 안 하고 세금을 기다리고 섞어서 때릴까요? 좀 약간의 환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주민들은 그려지게 행정이 지었는데 설마 행정이 무시할까? 뭐 좀 지원해 주지 않을까? 라는 게 또 두 번째는 또 이제 전문가나 또 행정한테는 뭐냐면 주민들이 그렇게 역량이 강화가 되면은 스스로들이 그것을 부담할 능력을 갖지 않을까? 또 사람들이 보면 주민들한테 뭐 잘되라고 했었어요. 지도 자기 손으로도 챙기는 건데. 정말 필요한 거. 날이 더우면 정말 모르고 잠을 자든가 뭐 아니면 중국방을 만들고 뭔가 한계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 가난하신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간일 수 있잖아요. 넘어오나요? 이제 여섯 번째 전형이겠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부처연계 사업 마지막에 되겠습니다. 부처연계 사업을 많이 만들어주고요. 여기는 그 비룡들 2080 그 비룡인데 이렇게 보니까는 마지막 강의를 그 여기 센터장님이라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저녁에. 근데 그 미추홀 부위에 있는 이제 비룡 2080 전형 사업인데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부처연계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은 마중물 사업, 지자체 사업, 부처연계 사업, 민간 사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보신 바와 같이 이런 그 뭐 산림청이나 중기부, 중소기업벤처부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과기부, 행안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최대한 연계시켜 갖고 왜냐하면 마중물 사업들이 얼마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마중물 여러 가지 뽀뽀 이게 할 때는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된 도시생 성공한 재생 사업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부처연계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지자체 사업은 이제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자체 돈을 투자 못 하더라도 부처 연계 사업을 어떻게 많이 가져오냐가 중요하고 더구나 재생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부터 시작된 부처 연계 사업보다도 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발굴한 사업 그리고 재생 사업이 끝나고 나서 새로 발굴한 사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도시재생 그 실적 평가를 해마다 해요. 제가 이제 작년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평가표에 보면 부처연계에서 발굴 실적이나 이게 가산점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거의 재생 사업 진행 동안에 이렇게 발굴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기존에 있던 거는 그냥 추진하는데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사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법은 물리적 기법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갖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 도시생 거의 최초의 논문을 썼는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영국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역사문화 환경을 조사해야 된다. 도심 정체성 확보 측면에서 이거죠. 또 하나는 이제 보행정관을 그래서 아까 차도를 없애고 오히려 보행정관을 확보. 왜냐하면 사람이 걸어갈 때만 제대로 봐요. 그리고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가로가 살아요.
차를 타고 가면 지나가면 소위 해서 상호 작용이 안 일어나요. 다음에 복합 기능. 요즘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용도 지역도 이제 복합 용도 지역이라는 게 새로 이번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야 돼요. 다양하게. 그래서 직주근접이 필요하다. 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도심 주거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노후 건물, 오래된 건물들을 리모델링 쓰는 거가 중요합니다. 다음에 소매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라. 소매업이 살아나야만 도심부가 살아납니다. 도심부에 백화점 하나 크게 들어온다. 도시가 살까요? 안 그렇습니다. 또는 무슨 대형 매장 들어온다?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상인들이 다 죽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소매 연계 보양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도심부에 이렇게 벤처 창업 이런 것도 도입이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창업 공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저 스포츠 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제가 정리해보고요. 쉬었다가 구체 연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한 하겠습니다. 10분, 10분 이상 가야